자, 여러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학 이게 사실은 여러분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을 하면은요, 이름을 떠올리면은 이름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름을 말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형이상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논리학이 될 겁니다. 이 두 학문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형이상학이고 논리학이고 간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는 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형이상학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형이상자 위지도, 즉 형상을 초월해 있는 게, 그러면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이 존재하게끔 해준 게,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걸 탐구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형이상학의 대상은 현실 속에 이런 어떤 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의 배후에서, 그래서 피직, 그죠? 자연계, 원래 메타피직 그랬을 때 자연계의 배후, 이렇게 메타피직, 그러니까 피지스, 이게 물리학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자연계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자연, 그냥 그대로 있는 놔두면 되는 그 자연, 그것의 배후에서 그것이 자연계로서 존재하게끔 하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를 탐구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형이상학의 대상인 것은. 이래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칸트 이름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는데,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전체도, 즉 전체로서의 세계도 형이상학의 대상이다. 맞죠? 세계 전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좁은 범위입니다. 아무리 멀리 내다본다 해도 어느 정도 보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들, 혹은 자유가 뭡니까? 자유. 역시 자유가 뭔지 우리는 알고, 나름대로 알고 있고 설명을 할 수는 있어도 뭔지 여기 꺼내봐라 못하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마음이 아파 죽겠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어디 아픈지에 따라서 전문의 그 분야별로 가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 아파 죽겠다 표현하면은 내 치료해 줄게, 내 치료해 줄게, 내 손바닥 위에 네 마음을 한번 내놔봐라, 그럼 내 치료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본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본래 없는 건데 왜 쓸데없이 아파하느냐, 아파서도 안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그 무슨 말이 맞다 안 맞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형이상학의 대상으로서 마음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런 식들로 이제 그 형이상학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논리학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살아가면서 형이상학이라는 단어는 개념, 낱말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형이상학적 사유는 사실은 자주 한다, 늘 한다는 아니지만 자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인.
자, 친구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뭘 먹을 것이냐. 그런 거 선택하는 것부터 뭐죠? 분류 작업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 집에 이사를 간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집에 이사를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보통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는 포장이사 해가지고 포장이사라고 해서 그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구조를 가졌는 집에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크기도 다르고 집 구조도 다르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방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원래 이제 지금까지 살던 집에서는 방 크기가 얼마였고 방 생김새가 직사각형 길쭉하게 생겼다고 한다면은 이사 가는 집에는 정사각형이다. 크기가 더 커졌든지 작아졌든지 그런 식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방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나름대로 포장이사니까 포장해가지고 갖다 놨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 어디에 딱딱 원래 있던 방에 여러분들 방에 있던 가구를 갖고 와가지고 알아서 넣어놔도 그럼 100% 여러분들이 원래 그 전에 있었던 방에 정리해 두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포장이사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대로 정리는 안 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포장이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사를 한다고 합시다. 과연 어떤 식으로 이사를 할지. 그리고 이 논리학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해보자면은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어쨌든 간에 이제 다 짐을 사서 이사를 가서 방에 풀어놨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짐 정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구 배치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아예 정리를 해가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못할 건 아니죠. 근데 그러자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근데 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그죠? 이제 가구는 배치해 놨다고 치고 옷은 옷대로 일단 여기다가 모으고 자, 책은 책대로 여기다가 모으고 또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취미생활 하는 데 관련되는 거 그런 것도 또 여기다가 모으고 그냥 따로 옷대로 놔두고 책대로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난 다음에 옷도 바닥에 그냥 풀어 헤쳐 놨으니까 그렇게 모아 놨으니까 어떻게 일단 옷장에 옷을 그냥 걸어야 되겠죠. 대충 두꺼운 옷 그러니까 주로 겨울에 입을 옷 여름에 입을 옷 그냥 크게 그렇게 나누어서 옷장에 걸고 책도 책장에 일단은 대충 해가지고 꽂아 놓을 겁니다. 바닥에 놔둬가지고는 한 권씩 뽑아가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니까 이런 식들로 할 겁니다. 그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음 단계를 거쳐서 좀 더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럼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죠. 책도 마찬가지로 맨 윗칸에는 원래 이제 어떤 종류 꽂혀 있었으니까 그런 종류로 아래 칸에는 또 어떤 걸로 그런 식들로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차근차근. 그게 뭔가 하면은 논리적인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자, 우리 교재를 와서 봅시다. 와서 보면은 이 책 166쪽에 맨 위에 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사물들을 서로 다른 무리와 범주로 정리정돈한다 해놨습니다. 그 넷째 줄에 보면은 공통된 어떤 것이 있다. 아까 옷 정리했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두꺼운 옷 공통된 어떤 것.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또 서로 다르고 개별적인 게 있다. 두꺼운 옷 해놨는데 두꺼운 옷에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할 다른 어떤 개별적인 것들을 차례대로 해서 또 정리할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논리학이라는 학문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논리적으로 평상시에 사실은 많이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한다는 거죠. 집에 들어섰는데 현관에 슬리퍼부터 시작해서 부츠까지 온갖 신발이 막 늘어져 있다고 합시다. 짝도 뭐 엉망진창으로 늘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 정리 어떻게 하느냐? 일단 눈에 잘 띄는 거 정리하기 쉽잖아요. 키 큰 거 이런 거 슬리퍼 같은 거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정리를 그게 전부 논리적인 작업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은 그죠?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나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나가 있고 부모님이 있다. 부모님이 있다. 나와 부모 아버지의 그리고 나와 어머니 관계가 몇 촌이라고 몇 촌 촌수 그죠? 나와 나 자신은 제로잖아요. 나와 아버지 어머니는 1촌입니다. 그 어머니까지 이제 다 설 수 없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넣어 봅시다. 1촌이고 이제 부모님 같이 이렇게 적어 놓고 하겠습니다. 1촌이고 그러면은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와 부모님 몇 촌입니까? 역시 1촌이죠. 그러면은 1 더하기 1 나와 형제는 더하기 2촌입니다. 이 관계가 2촌. 그럼 부모님도 형제가 있을 거잖아요. 부모님도 형제가 있다. 몇 촌? 2촌이죠. 2촌. 그러면은 나와 부모님의 형제하고 보면은 2 더하기 1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3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의 형제가 자녀를 낳았다. 부모님의 형제는 1촌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부모님 1촌이고 그리고 나와 그 3촌 그죠? 3촌하고 나와 부모님의 형제는 3촌이고 그리고 그 3촌의 자녀는 1촌이니까 3 더하기 1은 이게 4촌이 되는 겁니다. 촌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만 보면은 전부 논리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결혼을 해서 그 부부 사이에서는 촌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모촌. 그러니까 갈랐으면 남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럼 1촌이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 1촌이 되는 거잖아요. 이 관계 그러면은 손자와 나의 아이와 나의 부모님은 2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와 나의 그 사촌하고의 관계는 몇 촌이 되는 겁니까? 이러면 5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촌 아재 그리고 이런 말이 3촌도 아재고 5촌도 아재고 7촌 홀수로 나가면은 내 위인지 학렬이라고 이야기하죠. 위인지 내 아래인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 식들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만 보니까 이 전부 논리적인 작업입니다.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촌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논리적인 작업이 다 돼 있거든요.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죽박죽 섞어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스테이크는 스테이크도 종류로, 음료수는 음료수 종류로, 술은 술 종류로 분류 작업해 놓는 겁니다. 논리 작업해 놓는 겁니다. 그게. 자, 계속해서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그 밑에 단락 마지막 줄에 산 것과, 그러니까 대상물을 구분하는데 산 것과 죽은 것. 산 것. 자, 산 것 생물이죠. 죽은 것 무생물이죠. 이 구별한다. 나누며 식물, 동물, 사람 등등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 그 옆 페이지 넘어가 167페이지 옆 페이지 넘어가서 위쪽에 새로 시작하는 단락 보면은 내가 식물계, 동물계, 광물계에 관해서 이야기했지. 마침 스무고개 알아맞히기라는 아이들 놀이 하나가 생각나는구나. 여러분들 스무고개 이제 많이 해봤을 겁니다. 여기 생물, 무생물 했을 때 생물에 크게 우리는 그죠? 동물과 식물로 나눕니다. 무생물에는 광물이 있죠. 근데 동물, 식물, 생물,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 식물이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면은 광물은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럼 죽은 이걸 써서 죽은 동식물, 이건 다른 게 되는 거겠죠. 물론 이것도 이제 또 구별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은 논리학을 이렇게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 스무고개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우리 교재도 나오지만 맨 처음에 묻기를 어릴 때 많이 해봤을 겁니다. 지금도 한번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죠. 맨 처음에 묻는 게 답은 이제 예, 아니요로 하는 게 스무고개니까 동물이가 식물이가 광물이가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미 그렇게 안 묻는다면 그 이전 단계로 한다면은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이런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분류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분류 작업은 뭐? 논리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물어서 살아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여기 거는 생각 안 하잖아요. 이쪽 거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럼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묻기를 동물이냐 식물이냐 묻습니다. 그렇게 묻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식물은 아니다 그러면 동물 안에서만 또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점점 더 세분화해 나가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세분화해 나가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남았다고 합시다. 요 둘 중에 1과 2 가운데에서 물었는데 2가 아니다. 예, 아니요 대답해서 그럼 마지막에 남는 이거 스무고개는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유개념, 종개념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범위가 동물이라는 범위가 더 넓습니까? 위에 생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생물이라는 범위가 더 넓습니까? 생물이라는 범위가 더 넓죠. 식물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당장 알 수 있는 게 이 단계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범위가 점점 좁아지죠. 위로 올라갈수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를 생각을 하더라도, 그죠? 개체를 생각하더라도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 수가 많아집니다.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보면은 이 생물 그랬을 때는 동물, 식물을 구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물체. 내가 요 위에 이제 논리학 로직을 지웠는 이유가 생물과 무생물의 공통점 이걸 포괄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없을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그냥 사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생사와 구별 없이
사물이라고 그냥 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에 보세요. 살아있다는 특징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에, 그죠? 그리고 밑에 동물, 식물 나누었을 때는 살아있다는 특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인다는 특징 하나가 또 있습니다. 식물은 살아있는데 특징,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징 수가 적어도 2개로. 동물 가운데에서도 또 만일 이제 스무고개에서 이야기할 때는 인간하고 만일 다른 동물하고 나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인간이 아닌 게 되는 거겠죠. 이 2가지의 특징은 이미 하나씩, 2개의 특징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서 인간이 아닌 다른 특징을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범위는 좁아지면서 특징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점점 특징의 수는 많아지는 겁니다. 개별자로 내려올수록. 이걸 자, 또 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좀 그려야 되겠는데요. 자, 동물, 식물, 거기서 이제 이걸 인간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들로 내려가면은 밑으로 여기도 이제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개별적인 특징의 수는 점점 많아진다. 그렇지만은 범위는 점점 좁아진다. 여기에 그리고 개인이라고 합시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인간은 없다 그랬을 때 모든 개인에게, 개인은 이제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냥 무한대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죠? 모든 개인에게 공통되는 특징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인은 1이라는 개인이라고 한다면은 2, 3, 4 해서 무한대로 쭉 나가는데 이 개인은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인들과는 구별되는, 전혀 같지 않고 구별되는 본인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우리는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종개념, 유개념 이야기를 했을 때 종개념과 유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종개념, 유개념. 종개념은 아래에 포함되는 개념, 위에 유개념에 포함되는 2 개념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포괄되는 개념. 유개념은 아래 종개념을 포괄하는 개념, 더 큰, 범위가 더 큰 개념입니다. 종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종개념으로 내려갈수록 범위는 좁아지면서 개체 수는 줄어들면서 특징의 수는 많아진다. 반대로 유개념은 종개념에 비해서 범위는 더 넓어지면서 개체 수는 더 많아지면서 특징의 수는 줄어든다. 이게 계속 올라가서 우리가 자, 생물까지만 이야기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면은 요게 유개념, 상대적으로 유개념 중에서,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인간은 종개념이고 동물은 유개념이 되는 겁니다. 동물은, 생물에 대해서는 종개념이고 생물이 유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자 정해놓잖아요. 요게 범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범주를 10개로 정했습니다. 논리학에서 하면서 이런 범주를 10개로 정했습니다. 이걸 범주라고 한다면 이것도 범주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더 위에 이게 또 범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범주를 우리는 얼마든지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범주를. 자,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 그리고 인간이 아닌 다른 뭔가가 있을 거고, 그죠?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 있을 것이고, 인간 위에 이제 인간을 포괄하는 포유류를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이제 동물과 구별되는 여기에 식물을 적어 놓고, 또 위에 이것을 공통점으로 아까는 생물이라고 했잖아요. 생물 대신에 이걸 집어넣겠습니다. 죽는다. 이 아래 이제 개별자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이분법적으로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죠. 계속 밑으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걸 이제 판단화하는 작업인데요. 여기서 인간은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인간 동물이죠. 그리고 동물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식물도 죽죠. 동물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고 동물은 죽는다. 여기 인간은 동물이다 했을 때 한 단계, 그 다음에 동물은 죽는다 했을 때 또 한 단계. 인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인간은 죽는다 또 한 단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서 이야기했는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 실로기즘. 그러니까 단계가 3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동물이다, 동물은 죽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는다. 추리의 과정입니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그렇게 쓰죠. 모든 인간은 죽으니까, 자,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리고 동물은 죽는, 이걸 먼저 쓰면 안 되죠. 모든 인간은 동물이다. 네. 한 단계씩 차례대로 해야 되니까 차근차근. 모든 동물은 앞에 동물은 죽는다. 해서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요 세 단계가 3단 논법인데, 가만 보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개념과 종개념을 그렇게 좀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하고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뭘 늘여놓고 새 문장을 만든다고 해서 3단 논법이 되는 게 아니고요. 3단 논법을 통해서 결론, 추리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개념에서 유개념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 종개념이 주어가 돼야 되는 거죠. 인간은 동물이다. 동물은 죽는다. 종개념에서 유개념으로 올라가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려오면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는 거죠. 그 동물은 인간이다?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닌 동물도 있으니까. 죽는 것은 동물이다? 아니잖아요. 식물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개념에서 유개념으로 올라가면서 판단을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를 해보니까 그 다음 하나 남았는 거.
인간은 죽는다 하는 이 3단 논법 이렇게 해서 등장하거든요. 우리 교재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168쪽에 이렇게 셋째 줄부터 해놨거든요. 이 교재 이제 그대로 딱 읽어보면 되는데 이것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나을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3단 논법의 그 판단 형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추론의 과정을 조금 더 논리 용어를 동원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기에 보세요. 위에 두 문장이 전제입니다. 전제. 전제이고, 가만히 공통되는 걸 봐야 됩니다. 모든 이걸 이 용어가 들어가 있는 위에 이게 대전제가 되고 소전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전제, 소전제 지금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전제 두 개에서 먼저 형성했는 차례대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만 보면은 두 번 각 문장에 각 전제에 각각 다 등장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는 동물인 거죠. 동물. 여기서 대전제, 소전제 각각 다 등장하는 낱말, 이게 뭔가 하면은 매개 개념입니다. 두 판단을 매개하는 매개 개념, 혹은 논리학 책에 보면은 매개념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개 개념. 그러니까 이것을 결론에서는 뺍니다. 매개 개념을 빼고 연결을 이렇게 짓습니다. 아까 내가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그려가지고 했잖아요. 아마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근데 문장만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요, 얼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식 방식을 통해서 3단 논법을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매개 개념을 제외하고 대전제의 주어와 소전제의 수어를 판단으로 형성해서 이끌어내는 게 이게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3단 논법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것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해당되지 않는 거는 이제 오류가 되겠죠. 그죠? 근데 각각의 이제 문장이 각각의 전제가 일단 다 진리값으로 참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론이 참으로 나오겠죠. 전제 둘 중에 하나가 만일 거짓이라면 결론이 참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이게 이제 논리학을 통해서 문장으로, 즉 그 문장이 뭔가 하면은 판단 작용을 하는 건데, 판단으로 형성을 해내서 최종적으로 이끌어내는 게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논리학을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가 말하는 지금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전제에서는 이미 결론이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대화 속에서, 토론 속에서 가만 들어보면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제가 잘못되면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우리가 일반 살아가면서도 보면은 별것 아닌 게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맛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맛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69쪽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연의 사다리 되어 있는데 169쪽 자연의 사다리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영혼이 없는 사물에서 점차 생물체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지, 이 말이 무조건 맞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마치 진화론처럼, 그 진화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단계별로 생각을 했는 거죠. 자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다리를 갖고 있다. 영혼이 없는 사물에서 점차 생물체로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이 없는 사물계 다음으로 식물계가 생겨났다. 이 식물계는 영혼이 없는 사물계와 비교했을 때 영혼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동물과 비교하면 거의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체를 두 가지 종속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사람과 동물이 그것이다. 범주화 작업을, 논리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자, 생물학에서 보면은 이 자연계 전체를 나누는 게 크게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걸로 하면은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 생물계 혹은 무생물계, 생물계, 무생물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더 크게 보면 생물계, 무생물계를 포함하는 자연계, 자연 이렇게 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범위는 넓어지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범위는 좁아지지만은 특징의 수는 많아진다. 이 종 앞에 인자를 붙여보세요. 인종. 이런 식들로 이게 논리적인 작업이면서 또 종개념, 유개념, 종개념, 유개념 이런 식들로 해서 범주화하는 작업이고 자연계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에는 이런 순서가 있다. 마치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거죠. 이렇게 쭉 해 나가다가 171쪽 맨 위에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락. 아리스토텔레스는 붙박이별과 행성이 이곳 지구의 모든 운동을 주도한다고 상상했다. 예, 말 그대로 상상입니다. 또 무엇인가가 천체를 움직이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지. 이 무엇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 움직이는 이 혹은 신이라고 불렀다. 이 처음 움직이는 이 자신은 운동을 하지 않지만 천체가 움직이게 된 원인이고 자연의 모든 운동의 원인이다. 많이 지금 뛰어넘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170쪽 자연계가 이렇게 질서, 순서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계가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서 그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은 맨 위에 자연계를 움직이는 게 뭐가 있을까? 맨 윗단계. 그걸 상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죠. 자, 방금 읽었는 거 봅시다. 자, 이 처음 움직이는 자, 그러니까 이 자연계 전체, 식물과 동물까지 포함해서 자연계 쪽, 그러니까 무생명체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가죠. 자연계 전체. 이게 몸담고 있는 게 지구고, 지구에서 보면은 다른 천체도 옛날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 다른 천체를 오늘날처럼 연구를 했는 건 아니지만 눈으로 보면은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이 모든 그걸 이제 천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불렀으니까 물론 천체이니까 그죠. 그 용어 그대로 사용을 하죠. 그렇게까지 나아가면은 움직이거든요.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못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태양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별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 게 있으면서 움직이도록 할 거야. 그걸 이제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의 원동자. 이렇게 한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이 전체 우주 만물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데 오히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본인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것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다른 전체 만물을 다 움직이게 한다. 즉 움직이지 않지만은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된다. 부동의 원동자라고 합니다. 부동의 원동자. 이게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피지스이게끔 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피지스 뒤에 있으면서 이게 뭘까? 그게 뭘까를 탐구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뭘까를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 방금 읽었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했다. 그걸 한자로 적어보면은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된다. 부동의 원동자.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여러분들 또 이해하기 좀 어려울 텐데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여러분들 짝사랑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는 전혀 여러분들이 짝사랑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 본인만 혼자 지금 끙끙 가슴앓이를 앓았는 거야. 짝사랑을 해봤을 수도 있고 지금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하여튼 짝사랑을 지금 하고 있거나 짝사랑을 해봤는데 근데 상대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짝사랑하는 줄 모르고 있는 경우를 지금 가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짝사랑하면 보고 싶죠? 그 사람 집이 어디인지 혹은 이제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그 학생 수업 시간 다 알아내가지고 그 주변을 맴돕니다. 그렇다고 스토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스토커는 알잖아요. 스토커는 이해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짝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그 사람 당사자가 여러분들을 오라고 불렀는 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그 사람 주변을 맴돕니다. 혹시라도 짝사랑하는 내 마음을 들키면 어떨까 싶은 불안한 마음에 안 들키려고 오히려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 주변을.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자, 짝사랑하는, 그죠? 그 사람이 당사자가 있다. 그 주변에 여러분들, 그죠? 짝사랑하는 본인이 있다. 그 주변을 맴도는 겁니다. 때로는 가까이에서 맴돌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를 하게 만들기도 하고 본인은 역시 모르는데 오라고 하지를 않았는데 본인이 알아서 가요. 움직여요. 바로 이 사람을 부동의 운동자에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짝사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본인 자신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짝사랑을 갖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는 이 이제 전체 자연계, 그냥 자연계까지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연계 전체에 적용을 해보면은 모든 운동의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모든 운동의 원인이 되는 그 무엇,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만다면은 이런 궁금증 같은 거는 없을 수가 있지만은 그게 궁금해서 계속해서 탐구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탐구를 하다 보면은 다른 뭔가를 또 생각을 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를 발견해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결국에는 뭡니까? 근원에 대한 탐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인 이제 짝사랑을 두고서 이야기를 안 하고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재밌다. 그냥 빠져들어서 계속해서 그걸 하게 돼. 왜 내가 그걸 하게 될까? 내 속에 어떤 무엇인가가 숨어 있어서 그걸 계속해서 해보도록 만들까? 잠재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 쪽으로 마음을 돌려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생각을 돌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똑같은 말이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뒤에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이나 여성상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다음에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오늘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걸로 이제 그 스튜디오 촬영은 마치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이걸 마치는 순간에 그동안에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도움을 주신 여기 그 관계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튜디오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